국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역사의 휴일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는 이제 그 국가들이 서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제 시대가 왔지. 예전같이 그 냉전이라든가 정치가 뭐 주도해서 뭐 군사적인 작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전부터 좀 조짐이 이상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지정학을 빼놓고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 버렸죠.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그 위험해지고 있는 이유는 달러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달러의 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그 금이나 혹은 비트코인이나 혹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를 도전한다 뭐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하죠. 달러의 위기는 내생적입니다. 원래 내재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국민 통화를 세계의 기축 통화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가요? 네,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1960년대 예일대학교의 그 트리핀 교수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트리핀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예견대로 이제 미국이 손을 썼어야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보면 80년 동안 이 시스템이 합당해서 온 게 아니라 얼기설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계속 수습해 오면서 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패권을 계속 갖고 가려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계속 하려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내야 됩니다.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낸다는 거는 이제 일자리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 미국의 초 엘리트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금융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으니까.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지력이나 그런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그냥 뭐 근속이 이렇게 성실하기만 하면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30년 동안 미국에서는. 그런 열망이 전통적인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도 민주당원, 아버지도 민주당원인 지역에서 아들들이 트럼프를 찍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걸 트럼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을 쪼리면 결국은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기축통화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 전 세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 발권자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빚인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내고 그걸로 미국 채권을 사준다거나 하면서 미국의 이자를 떠받쳐주는 거거든요. 미국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를 사지 않은 지가 꽤 됩니다. 그렇죠. 네. 중국이 가장 큰 흑자국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암묵적인 룰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 정규 회장은 안 하고 정규 1등만 계속 할 생각이다. 정규 회장은 내려놓을 거다. 근데 지금 정규 회장 할 사람이 그러면 중국이냐? 중국은 깜냥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1대1로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대1로는 지금 현재 이제 연임을 하신 그 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본인의 이제 캐치프레이즈랑 거의 유사하고요. 여러 가지 국제 지정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대1로라는 선택 자체가.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중국이 서진 정책이거든요. 중국의 서진 정책. 1대1로가 뭐 중국의 서쪽만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성이 있는 계획들이 아니었고요. 지정학적인 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레카 해협을 미국이 봉쇄했을 때 중국이 에너지 자급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봉쇄돼 버리거든요. 대만 야심을 이제 실현할 때 미국의 카드 중에 하나가 말레카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 중국은 100일 만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가한 봉쇄를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한테 하면 5억 명 정도가 지금 죽습니다. 기아로. 러시아는 에너지도 자급이 되고 식량도 자급이 되는 거대 국가고요. 중국은 에너지, 식량 전부 자급이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말레카 해협이라는 초크 포인트를 딱 쥐면 안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개발해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옆에 있거든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개발해서 거기 파키스탄을 지나가지고 송유관을 깔아서 그것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해 가지고 몇천 킬로미터로 와서 중국의 동해안으로 오는 루트거든요. 이걸 처음에는 그 후진타오 당시에 사업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시진핑 주석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대신에
무역 흑자로 남쳐나는 외자를 전부 외국에다 자기 서쪽에다가 빌려준 돈에 쓰일 때 자신의 근로자 회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하니까 일자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남쳐나는 이제 자본도 쓸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되고 지정학적으로도 이제 미국의 봉쇄를 뚫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수를 본 건데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중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 상대하는 대만, 한국, 일본은 서로 으르렁대긴 하지만 비즈니스가 되는 사이예요. 상당히 문명화되어 있고. 근데 중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 특히 칸이나 한으로 끝나는 나라들은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돈은 받는데 갚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개념이 없어요. 네. 산악민족이고. 굉장히 용맹합니다.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중국이 뭐 이란하고 부딪히라고 뭐 이런 게 보잖아요. 근데 중국이 신장 위구르의 모슬림들을 탄압하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그 파키스탄의 정부하고는 친한데 중국 근로자가 파키스탄에 일하러 가면 폭탄 테러를 맞습니다. 살해당해요. 그 뉴스가 다 안 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위협이 계속 발생합니다. 중국인들이 싫어하죠. 모슬림 지역이니까. 무슬림은 사실 확실히 그 근간에 그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참 융합하기가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지정학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거는 학문적이진 않지만 지정학자는 얘기하는데요. 산악민족하고 해양민족의 기질을 달리 보거든요. 산악민족은 굉장히 완고하고 용맹하죠. 해양민족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있죠. 근데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민족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서쪽에 있는 나라는 다 산골이잖아요. 심지어 옛날 제국들도 다 와서 무덤이 됐던 거잖아요. 그곳이. 그 지정학에서 이제 그 하트랜드라고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 그게 중국의 서쪽, 러시아의 남쪽, 그 다음에 독일의 동쪽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많고 종족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산악 지역이고 여기를 잡은 세력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지정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는 모르겠으나 에너지 때문에라도 전부 그 제국들이 야심을 투사했다가 굉장히 피를 흥건히 흘린 지역이죠. 여기에 중국이 지금 1조 달러 가까이 물려 있어요. 네, 맞아요. 이 부실 채권이 이제 2030년대 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을 굉장히 대만 위기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봅니다. 2027년. 2027년. 왜냐하면 시진핑의 사연임. 근데 업적이 1대1로라서 업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에게 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한테 2027년이 되면 전쟁이 필요하다.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 D-Day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25년입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의 난맥상. 한쪽이 한쪽을 랜드슬라이드에 못 이길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나 투표 불복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중국이 노리고 대만 야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도 하원에서 워게임을 했거든요. 2025년과 2027년을 놓고 지금 워게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지한 기관들은. 근데 그때 뭐 실제 전쟁이 일어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지 알겠으나 확실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건 맞으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가 커지는 건 맞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우리가 둔감한데 미국은 되게 진지합니다. 그 전직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 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은 TSMC를 폭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만에. 왜냐하면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보는 잡지에 그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토화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들어갔을 때 모스크바 비었잖아요. 초토화시키고 나폴레옹의 그 보급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추워가지고 다 굶어 죽고 해서 러시아군하고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다 동상을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초토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만의 TSMC를 폭파하면 중국이 대만을 지배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이 TSMC 지분을 취득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았단 말이죠. 약간 그런 거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딱딱 맞아요. 이게 딱딱 맞으니까 이게 약간 음모론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워게임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뭐 시뮬레이션 막 돌려보니까 미국의 지금 지도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러우 전쟁 때 모든 전문가들이 러우 전쟁이 안 난다라고 봤어요. 맞아요. 오직 미국의 안보기관에서만 난다라고 봤고 거기만 맞았어요. 그 미국 그래서 막 난다라고 했는데 뭐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 안 난다 막 그래서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안 있다가 났죠 사실. 미국 정보기관만 난다고 봤죠 그 당시. 일관성 있게. 미국 정보기관은 2025년과
2027년 대만 위기를 되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채널에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격을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걸 떠나서요. 굉장히 중요해졌죠. 개인들한테.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상당수가 폴란드 국경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실증이 된 거죠. 폴란드의 국경을 넘을 때 종이 달러가 의미가 있고요. 폴란드 돈을 뭐 갖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종이 달러가 있어야 되거나 금괴가 있어야 되거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있어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위기에 빠지면 금융 봉쇄를 합니다. 폭탄 사야 되니까. 외화가 제일 중요한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금 같은 것도 이제 국경 수비대가 뺏을 수 있고요. 이제 공항은 못 나가죠. 금속 탐지기에 걸리고. 근데 종이 달러 고액권 많이 준비 안 해놓잖아요. 근데 종이 달러도 아마 검색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암호키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위기가 발생한다. 이거는 비트코인 탄생하고 나서 전혀 다른 모드거든요. 여태까지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변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이 지역이 부자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도 부가 다 동해안에 있죠. 부자 지역인데 여기에 만약 위기가 발생한다. 비트코인이 엄청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발생하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거래소도 다 차단을 할 겁니다. 봉쇄하고. 그렇죠. 이게 어차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는 내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거래소 지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사는 것뿐이지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 뛰는 거죠. 그렇죠. 약간 옛날에 그 가두리 쳐놓고 막 무슨 김치코인 퍼핑한다듯이 약간 그런 거와 유사한 그런 수급적인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 국경 바깥으로 보내고 싶잖아요. 빈몸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지어서 보내야 되는데 국경에 안 걸리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서 쓸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네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긴 한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유로 달러에서 그 은행 간 1일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대체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은행 간 1일물, 우리가 이자율을 결정하는 게 연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한 군데가 있는 게 이제 그 국제 사채 시장인 명동이라고 하는 런던이에요. 런던에서 은행 간에 이제 하루씩 대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이 정한 그 지준을 못 지키면 페널티를 먹는데 그 페널티보다 적은 이자율로다가 하루 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뺐다가 갚고 뭐 이런 게 있고 기업들도 자기가 현금이 갑자기 있는데 하루 동안 맡기면 돈을 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초단기 금융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단체들 간에 그 위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초단기 금융에 기초해가지고 스프레드를 벌려가면서 우리들의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리보 금융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 책에서 성실하게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리보 금융을 이제 배척하려고 해요. 왜냐면 장난치거든. 이 은행들이. 스캔들이 있었고. 어쨌건 이자율은 크게 미국이라는 이제 권위 있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이제 정하는 이자율이 있고 사설 시장에서 정해지는 은행들이 정하는 이자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양립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설 시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1일물인데 서로 아는 사이들끼리 가는데 이게 실제로 물건이 가진 않아요. 믿으니까. 네네.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하루라도 위험이 없어요. 그냥 보냈다 받으면 돼요. 그걸 대체하기 되게 좋죠. 비트코인은 나온 지 14년이 지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툴립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뭐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게 없어질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비트코인을 염두하고 투자 행위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비트코인 중요하다는 제 말을 무시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한 10년을 바라보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듬직합니다, 비트코인. 개인적으로 업사이드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10억 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요? 그렇게 돼야 질량이 있어서 이제 금융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